여기 한 일본 대학에서 한국에는 정말 끔찍한 문화가 있다면서 폭로했던 일본인 학생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이 말한 한국의 오래된 문화를 듣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한 한국인 여학생이 일어났고 그녀의 말에 일본인 학생들 모두는 숙연해졌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서 일본 문화를 전공하고 있는 영국인 비올렛 아비게일 하워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쓰는 오늘 그토록 동경했던 일본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행을 선택했던 제가 대체 어떤 이유로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 선택의 이유가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영화에 심취해 있었어요. 특히 어릴 때 접했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어린 제 감성을 촉촉이 적시기에 충분했죠. 일본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아시아 문화 중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완벽주의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일본 문화를 아시아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였을까요? 자꾸 주변에서 한때는 일본이 아시아 문화를 선도했다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면 저의 논리 정연한 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봐. 시장 규모도 크고 얼마나 섬세하게 제작하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는 항상 애니메이션 얘기만 하더라? 일본이 내세울 콘텐츠는 애니메이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면 미국 아닌가? 내가 봤을 때 너는 너무 일본을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 그래픽이나 CG로 유명한 나라가 한국이란 건 알고 말하는 거니? 미국 제작사들이 일을 맡기는 데가 한국이야, 이 바보야. 솔직히 이 얘기를 듣고는 조금 움찔하기는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면 당연히 미국 안에서 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 일을 맡긴다니.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던 저였던지라 놀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접하던 일본 문화에서는 한국을 안 좋게 보여주기도 했고 저는 그 문화에 매료되어 있어서 한국은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가 예전처럼 주류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일본 문화를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알아낸 게 J-팝이었어요. 일본 가수들의 음악인 거죠. J-팝은 아시아 국가를 넘어 미국의 음악에까지 영향을 준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말을 듣고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야, 얘가 정말, 와, 진짜 너 언제적 J-팝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애들한테 일본 가수 중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봐. 일본이 아시아 음악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요즘에는 한국 케이팝이 대세야. 넌 인터넷도 안 보냐? 저는 이때 처음으로 K-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모든 애들이 한국 가수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외국인들은 발음하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한국 가수들의 이름을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0년생인 제 친구는 1994년에 활동했던 한국의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팬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활동하던 가수를 좋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저 멀리 있는 한국 가수의 팬이라니? 그 친구는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을 반짝이고는 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젊은 아이돌 한국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요즘 노래만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 음악은 아주 예전부터 수준이 높았어. 특히 내가 좋아하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만들었던 노래와 가사, 그리고 멜로디는 와, 진짜 예술 그 자체야. 그러면서 서른 즈음에라는 곡을 들려주었는데 친구는 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저는 여전히 일본 문화를 넘을 나라는 없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일본 문화는 절제미가 있고 섬세한 면이 있다는 생각에 세뇌 같은 걸 당했던 것 같네요. 제 이런 관심은 일본 유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 문화를 전공하기 위해 도쿄로 교환학생을 갔거든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을 처음 접했던 만큼 일본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도 한국 이야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 담당 교수님이자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다카하시 교수님은 아주 비판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싫어하셨죠. 한국 드라마의 전개 방식은 일본의 드라마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일본이 90년대에 만든 청춘 멜로 드라마를 한국이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꼭 딴지를 거는 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온 엘리였죠. 엘리는 대체 왜 도쿄로 교환학생을 온 건지 궁금할 정도로 한국 문화를 옹호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일본의 드라마를 베꼈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나요? 그러자 교수님은 코웃음을 치셨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일본 걸 베낀 게 분명하다는 자신감이었죠. 그러자 교수님과 더불어 한국을 매우 싫어하는 요시다가 나타나서 강의실 컴퓨터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원하던 자료를 찾은 듯 화면에 근거라는 걸 띄웠죠. 자, 이것 좀 보시죠. 이건 최근 일본에서 공개한 주방의 아리스라는 드라마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공개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죠. 두 드라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주인공이 나와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두 작품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일본 드라마를 베끼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역시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들을 본 건 아니지만 요시다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건에서 한국이 더욱 괘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 작품을 베낀 걸로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빼앗은 것으로 온갖 영광은 다 누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인 양 행동하는 게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요시다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A뿔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죠. 당연히 교수님도 요시다의 태도를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요시다가 거만한 표정으로 엘리를 바라보며 자리로 들어가려 할 때 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근거를 제시할 때는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여전히 기분 좋은 웃음을 보이며 그렇다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엘리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작품이 표절 논란이 있어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시다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공 모두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고 주인공이 홀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는 점, 함께 일하는 동료와 사랑에 빠진다는 점, 친어머니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안의 딸이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하죠. 저는 엘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베낀 게 확실하다는데 굳이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거였죠. 그런데 이어진 엘리의 말에 요시다는 물론 교수님의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시다 학생이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2024년에 공개된 거지만 한국 드라마는 2022년에 방영됐어요. 대체 어떻게 먼저 방영된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를 베낄 수 있죠? 한국인들에게는 예지 능력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대단하네요. 교수님은 그 정보가 정확한지 오히려 엘리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교수님은 말문이 막혔죠. 그토록 믿던 요시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교수님, 요시다 학생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까지 혼란해질 뻔했습니다. 요시다 학생의 부족함을 확실히 지적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엘리가 똑 부러지는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요시다에게 경고를 주었고 요시다는 B+ 성적에 그쳤습니다. 이후 교수님은 한동안 잠잠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일본에서 한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다른 학생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편을 들었다가는 교수님의 눈밖에 날 테니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일본 편에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심 때문이었대요. 한류의 흐름이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반면에 요시다는 아니었습니다. 요시다는 늘 그랬듯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한류는 순수한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한류를 세뇌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가짜 문화는 얼마 가지 않아 끝날 거예요. 교수님은 흐뭇하다는 듯 요시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시다는 신이 났는지 한술 더 뜨더군요. 반면에 일본 문화는 자연스럽게 해외 팬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의 차이가 아닐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엘리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실제로 일본에 와서 본 일본 문화는 제 생각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예전처럼 요시다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는 어려웠어요. 사실 와서 느낀 건데 일본 문화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소수나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게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에는 내가 외국에 있어서 잘 모르는 거지. 일본 본토로 가면 일본의 진가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일본 문화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외국에도 이미 알려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치 한국처럼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미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서서히 빠져가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예능 출연자들은 너무 과해요. 웃음소리도 크고 리액션도 과하잖아요. 반면에 일본 예능은 매우 절제된 매너를 보여주죠. 이건 문화의 성숙도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진짜인가 싶어서 보게 됐는데 솔직히 일본 예능보다 한국 예능이 수백 배는 재미있어요. 일본 예능은 이상한 분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외설스러운 이야기만 해대는데 솔직히 여자로서 보기 거북하거든요. 그리고 절제된 웃음과 매너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남이 웃어야 따라 웃고 싶어지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환하게 웃으면서 재미를 유발하는 한국 예능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프로그램 중 하나로 런닝맨이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는 게 신기해서 저도 봤는데 저도 매주마다 보는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만 높아졌어요. 일본에 오니까 원하지 않아도 한국 이야기를 듣기 때문 같아요. 사연을 보내면서도 웃기네요. 일본인들은 한국이 싫다면서 자꾸 한국을 언급하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다 열등감 같아요. 이 열등감을 가장 크게 느낀 게 바로 이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걸 결심하게 된 그 사건이요. 여러분, 다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만 봤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오니까 오징어 게임 2가 개봉한다고 난리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오징어 게임 2를 볼 테니까 1을 먼저 보고 오라고 닥달을 하는 바람에 늦게나마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드라마 이름이 오징어 게임이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해산물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 기대하고 보지 않았던 그 드라마를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정도로 몰입력 있는 드라마였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이번엔 여럿이 모여서 오징어 게임 2를 봤어요. 다들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열기는 학교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국적 상관없이 모여서 오징어 게임을 분석하기 바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요시다는 달랐습니다. 영화, 드라마를 다루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이었어요. 당연히 오징어 게임 2 얘기가 나왔죠. 몰랐는데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상식인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알려드리자면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상까지 받으면 그해 최고의 영화, 드라마라는 걸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그 후보에 오징어 게임 2가 올라갔다? 엄청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드라마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개봉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작품을 먼저 보였겠지만 사람들의 반응도 보지 못했는데 후보에 올렸다는 건 흥행은 무조건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번 오징어 게임 2가 얼마나 기대되는 작품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근거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오징어 게임 1에서 나왔던 한국의 전통놀이를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45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하는 거였죠. 얼마나 진심으로 게임을 하는지 사람들 표정이 엄청나게 진지했어요. 제가 더 놀랐던 점은 사람들이 게임하는 곳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부자들의 거리라고 할 정도로 고급진 명품 샵들이 즐비해 있고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모든 동료를 통제하고 게임을 한다. 게다가 수천 명의 파리 사람들이 그 모습을 관람한다?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교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 드라마가 흥행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교수님의 강의에는 빈 구멍이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들어 강의하셨죠. 그런데 역시나 요시다가 발끈했습니다. 교수님, 왜 자꾸 한국 드라마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문화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일본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쇼군이라는 드라마는 보고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만약 쇼군을 봤다면 이런 강의는 못하실 텐데요. 쇼군은 에미상에서 18가의 부문을 수상했다고요. 작품, 감독, 나무 주연, 여우 주연처럼 중요한 상은 전부 휩쓸었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많은 트로피를 거머쥔 적이 있나요? 강의실 안에는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는 듯 했어요.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면 다들 알 법도 한데 그것도 일본이 배경인 영화라면 일본에서 많이 흥행을 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요시다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요시다는 강의실의 분위기를 자기가 가져왔다고 생각했는지 신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쇼군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큰 상위 후보가 될 수 있었겠어요? 쇼군이 길을 닦아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일본보다 우수해라고 말하기보다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교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시다 학생,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얘기했나요? 요시다는 살짝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학과의 한국 학생들도 요시다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저거 또 저러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냐고 한번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런 애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한국에 반론할수록 역효과만 날 거야. 저런 인간이랑은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싸우겠어? 이 말을 하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날아다니는 날파리에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한국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 요시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남들이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대변해주고 있으니 한국 학생들은 그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이 자신감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해리포터의 나라, 영국에서 왔는데 사실 해리포터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은 편이라 외국인들이 해리포터 한물 같잖아 라고 말하면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해리포터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 해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한국 콘텐츠 팬들이 한국 문화를 홍보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세계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영화, 드라마, 음악이라는 거죠. 아무튼 강의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자면 요시다는 한국인들이 자기 문화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쇼군 덕분에 오징어 게임이 혜택을 받다는 요시다의 주장 역시도 처참할 정도로 깔아뭉개졌습니다. 요시다 학생, 일본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한국 드라마가 상을 받을 일은 없다고 했는데 쇼군은 일본에서 제작한 게 아닙니다. 요시다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어요. 요시다는 얼른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쇼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일본인들이고 일본어로 대사를 합니다. 분명 일본에서 제작한 게 맞을 텐데요. 교수님은 요시다를 꾸짖듯이 이야기하셨어요. 전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교수님에게 경고를 받았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그러는군요. 쇼군의 출연진과 대사가 일본인, 일본어지만 쇼군은 미국 회사가 제작했습니다. 일본 자본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영화도 모두 제작을 미국에서 했어요. 요시다는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자랑해댔는데 그게 남의 나라 거였으니까요. 미국 칭찬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쇼군이 아시아 작품으로서 길을 닦아놓은 덕에 한국 작품이 혜택을 받다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그 주장을 해보겠어요.
요시다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교수님은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전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성적은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했고 이 강의실에서 망신을 당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요시다 학생이 왜 자꾸 한국 드라마를 깎아내리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드라마의 작품성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요시다는 아직도 할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쇼군을 미국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쇼군의 배경은 일본입니다. 사람들이 일본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쇼군이 인기를 끈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미국의 유명 평론가 그레이스 랜돌프를 알 겁니다. 그는 쇼군을 뛰어넘는 최고의 드라마로 오징어 게임을 꼽았어요. 골든글로브 작품상은 오징어 게임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확신했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외신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은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감상평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배우들의 연기는 강렬해요. 할리우드 배우들의 연기만 뛰어난 줄 알았는데 한국인 배우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드라마는 교훈이 있어요. 수많은 나라의 영화, 드라마를 봤지만 한국의 드라마처럼 교훈을 주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징어 게임원은 제작비로 280억을 썼지만 1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3억 3천만이 이 드라마를 봤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2배는 많은 6억 명은 드라마를 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을 올린 드라마는 이게 처음일 거예요. 주변 학생들의 이런 말을 듣고도 요시다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건 한국이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것만 보고 한국의 문화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징어 게임은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아요. 이건 한국의 문화가 잔인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수위의 드라마와 영화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시다가 언급했던 일본의 영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그리고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 한국 문화가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닌가요? 저는 요시다가 어떻게 떠드는지 보려고 지켜봤습니다. 갈수록 어린아이처럼 구는 요시다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한 제 감정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는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산에다 버리는 풍습이었죠.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버리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저런 문화가 진짜 있는 거라면 실망이거든요. 요시다는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얘기까지는 모르셨는지 당황하셨고요. 요시다는 쐐기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건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져 오는 겁니다. 고려장 같은 잔인한 문화는 지금까지도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싶습니까? 요시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려장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유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이 일어나자 요시다는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할 말이 있는가 보죠? 어디 한번 변명해 보세요. 이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보신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시고요. 한국 학생은 요시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피식 웃으며 그럼 그렇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침략자의 후손이군요. 요시다는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을 거예요. 고려장이라는 건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거짓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의 문화재를 도굴하려고 만든 용어라고요. 일본은 한국에서 값이 될 만한 모든 걸 가져갔어요. 도자기, 책, 심지어 식기까지. 그런데 일본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자 무덤을 파헤쳐서 무덤과 함께 묻힌 귀한 것들을 가져가려고 한 거죠. 요시다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요시다에게 요시다 학생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으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주의를 주셨죠. 한국 학생은 교수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선인을 핍박하던 일본인이라도 무덤을 파헤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조상들을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만약 무덤을 파헤친다면 일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자기 부모를 생으로 고려장시킨 놈이니 이런 죽일 놈의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라는 걸요. 역사서를 뒤져보세요. 아주 오래된 기록을 봐도 고려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한 기록이라면 모를까. 한국인들은 부모를 섬기는 나라랍니다. 교수님은 학생에게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다음 시간까지 증거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반면에 요시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봤다고 하셨어요. 한국 학생은 여기에 대고 또 한 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 군인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조선인의 무덤을 파헤친 장본인일 거고요. 요시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본인도 부끄러운 건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시다를 보면서 저도 요시다가 왜 이렇게 한국을 억지스럽게 깎아내렸는지 알아차렸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여학생은 강의실에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요시다 학생의 말대로라면 절대 보지 말아야 할 문화는 무엇일까요? 옆 나라를 침략해서 무덤까지 파헤쳐 문화재를 훔쳐간 나라의 문화? 한국은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언어를 빼앗겼다는 건 한국어를 못 썼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면 잡혀갔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교육을 하면 감옥에 잡혀가서 죽기도 했어요. 웅성거림은 더욱 커져갔죠. 한국 학생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없애려 하고 한국의 모든 전통 문화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언어와 글자, 문화를 모두 지켜냈죠.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문화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자국 문화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시련이 있었던 건지, 동시에 요시다를 향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일본 문화로 향했죠. 일본은 예의 바르고 얌전하고 정숙하다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꾸며놓고 실제로는 악랄하게 굴었던 거잖아요. 또 요시다를 비롯해 일본인 교수님들도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고요. 요시다는 분했는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고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학생에게 달려갔어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요. 정말 감사해요. 용기 있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한국 문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국 문화를 잘 알고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어요. 한국 학생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죠. 한국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공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배우고 싶거든요. 세계 문화 콘텐츠의 중심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을 본받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 세계 저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왕실 가문이라며 우리 태국을 편파하고 있는 한국을 중국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짓밟겠다는 태국인이 보이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클럽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노신사는 왕실 가문이라던 태국 청년을 향해 한마디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출신 웨이건 카테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 정치를 전문으로 다루는데요. 기자라는 직업은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제 정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교 클럽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클럽은 국제정세라는 무거운 주제를 논의하는 곳이니만큼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분위기가 엄숙하고 다소 경직되어 보이기도 하죠. 특히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요즘에는 더더욱 무거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얼굴의 등장으로 인해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어요. 6개월 만에 저희 클럽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었죠. 저희 클럽 멤버들 중 아시아인은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의 강대국을 꼽자면 이 세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 분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태국인의 등장은 꽤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도 잠시 사람들은 자신을 아누차이야 사드라고 소개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태국 왕실의 친척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교 클럽의 존재 목적은 정보 교환도 있지만 인맥 관리의 역할이 큽니다. 그냥 평범한 태국인이었다면 이 정도로 관심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실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태국 왕실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태국에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알 정도입니다. 군부 세력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태국의 왕실이고 여전히 태국의 국민들은 왕실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안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게 가서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인 저는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안웃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클럽에 들어오기 전에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런 사람이 들어올 건데 어떠냐라는 식으로 클럽 구성원들에게 언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웃은 중국인 멤버가 독단적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가입이 반려되었을 행동이죠. 안웃이 왕족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저는 중국인이 왕쯔이조차도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왕쯔이는 극우주의 성향으로 인해 중국 이야기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기 모임이 무르익어가던 그때 안웃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웨이건 씨. 외교 전문 기자이시라고요? 저와 안웃의 첫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상대방과 인사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안웃은 제가 본인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주 거만한 처사죠? 저는 안웃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웨이건이고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태도를 지우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까? 아까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텐데요. 저는 아누차이야 사트입니다. 태국 왕실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에게 뭔가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만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축혀 세우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힘 있고 권력 있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기자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눈만 끔뻑거리며 안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봐요, 웨이건 씨. 저한테 이렇게 굴면 당신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저는 기자인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무슨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지 드러나보자는 생각으로 안웃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웃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태국 내에 있는 벤코리아 이야기였어요.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구권 국가들은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웨이건 씨가 저를 대변해서 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종일관 본인이 제 상사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자로서 흥미로운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벤코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자의 구미를 당기고 있었죠. 저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고 안웃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벤코리아는 한국에 관한 모든 걸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 물건, 영화, 드라마 등 모든 걸 안 하는 거죠. 지금 SNS에 해시태그 벤코리아를 쳐보세요. 실제로 벤코리아라고 검색을 하니 수많은 게시글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불매운동의 규모가 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을 제가 가장 먼저 선점해서 기사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태국은 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관광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국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국이 태국인에게 했다는 조치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들에게 비자를 받게 한 것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자를 받는 게 무슨 큰일이지? 저는 아누스의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아누스는 다소 당황한 눈치였죠. 이쯤 되면 제가 먼저 나서서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말해줘야 했으니까요. 아누스는 빠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한국의 명백한 태국인 차별입니다. 왜 태국인들만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견뎌야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무비자 입국도 하는데 태국은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누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누스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는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비자를 받게 하는 것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항의만 하고 말았겠죠. 속으로는 이게 무슨 항의할 거리라고 별짓을 다 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자도 발급받고 한국 땅을 밟은 사람을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돌려보냈다뇨.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던 곳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이에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 1차원적인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1년 정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누 씨가 하는 말은 태국인의 입장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네요. 그러자 아누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국적이 어디죠? 캐나다입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은 백인과 강대국에게만 친절합니다. 당신이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사람이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요? 그러자 캐나다 사람은 또다시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온 여성과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당시 저희 아이를 한국에 있는 학교로 보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확실히 신빙성 있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왜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무작정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아눕보다는 말이죠. 아누스는 클럽에 모여있던 각국의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 하나요? 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 수 있어요.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태국이 발길을 끊는다면 한국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로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의 수가 작년에 비해 21.1%나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언제 왔는지 모를 한국인 멤버 성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듣자 하니 못 들어주겠네요. 태국이 없으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국 관광객의 수가 줄어드는 동안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태국 관광객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문으로 힘 빼지 말고 태국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이나 신경 쓰시죠? 역시 아누시 과장되게 말한 게 맞더라고요. 그나저나 태국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을 신경 쓰라니 이 말이 영 이해되지 않았어요. 보통 한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파는 가게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주로 방문할 테니까요. 태국에 있는 한식당도 한인들이 주로 찾을 텐데 태국에 한인들이 남아있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태국에 있는 한식당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건 태국이 그만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한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는 것보다 태국 현지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 경우 벤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의 자국민이 됩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누스는 이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한국인 성민 씨의 말에 반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지성인이라기보다는 철없는 아이처럼 보일 정도였죠. 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건지 왕쯔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누세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서서히 아누세 곁을 떠났고 아누스는 첫 등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이 모임 이후 저는 벤코리아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까면 깔수록 아누세 말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한국의 불법 체류 국가 1위가 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한다는 게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더라고요. 약물이나 성적인 부분까지. 이걸 알고 나니 한국의 조치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뒀지? 싶었죠. 그렇게 안욱과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안우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와서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분고분하더라고요. 웨이건 씨, 저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태국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왕실 가문이에요. 돈은 넉넉히 드리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당연한 일이죠. 태국은 억울할 일이 없으니까요. 억울해야 하는 건 졸지의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는 나쁜 국가가 된 한국이어야 합니다. 안웃은 제 이런 생각은 전혀 모른 채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게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니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저는 안웃에게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이번 모임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좋아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모임은 이전 정기 모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훨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요. 며칠 뒤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의 대규모 모임이 열렸고 본격적인 사교 모임 전 각자 가지고 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르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도 있었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안웃을 소개했습니다. 정기 모임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태국 왕실 소속 안웃 차이아사트 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웃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안웃이 다급하게 제 소매를 당겼어요. 그러면서 왕실 소속이 아니라 왕실 측근이라고요. 라는 말을 속삭이듯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본인이 왕실 소속인 것처럼 굴길래 그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켜주자 안웃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웃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든 말을 마친 안웃은 그제야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안웃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한 말에는 왜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군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감정에 호소하기 전에 팩트를 가져오세요. 팩트를. 그러자 안웃이 한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굴수록 태국 내의 한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악화될 겁니다. 현재 태국 내의 벤코리아는 불매운동을 넘어서 국가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함께라면 한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말은 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발언을 하며 점령 어쩌고 하는 말이 참 우습게 들리기까지 했죠. 아니, 사실 태국은 한국에게 한참 모자란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왕쯔이와도 합의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 콧대 높은 중국인 왕쯔이가 당황할 정도였으니 안웃의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웃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역시 다들 태국 내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모르시는 모양인가 보네요. 한국은 태국의 군사력을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고 심지어 한국마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한국은 벤코리아 상황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 가장 연세가 많았던 백발의 노인이 안웃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청년, 당신이 하는 말은 태국이 한국에게 큰 위험이 된다. 이 말이 맞소?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맞습니다. 태국의 국방력은 한국을 손쉽게 제압할 정도죠. 그러자 어르신은 안웃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한국과 태국 양국의 군사력을 볼 때 제압을 걱정해야 하는 건 태국이라고 알고 있소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태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기라도 한 것이오. 그러자 안웃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니 몇 번을 얘기합니까? 태국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형제와 같은 중국이 있단 말입니다. 중국과 함께라면 그깟 한국 한 번에 점령해버리죠. 안 그런가? 왕쯔이? 그런데 안웃이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인 왕쯔이가 안웃의 얼굴을 피한 것이었죠. 안웃은 당황한 듯 했어요. 그리고 왕쯔이의 발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중국이 태국과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고 태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에 와서 서로를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태국만의 생각이고 저는 중국과 미국에 발을 담그고 저울질하는 태국을 형제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쯔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 어지간하면 편을 들어줄 법도 한데 이번에 엮이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태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중국에게 빌붙어서 밀착 외교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도 군사훈련을 했었고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도 넓히려고 하다 보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안웃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듯 했고 백발의 노신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인구와 GDP 그리고 태국의 인구와 GDP를 비교하면 두 나라 간의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소만. 그리고 최근 국외 군사 전문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안쪽이지만 태국은 글쎄, 몇 위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구려.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소? 중국이 없다면 자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한국을 대적한다는 거요?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꿰고 있는 듯한 노신사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과거 미군에서 군 생활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높은 계급이셨죠.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분보다 군사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런 분 앞에서 국방력 어쩌고를 했으니 노신사는 안웃이 알지 못했던 진짜 진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해서 벗어난 이후 북한과의 전쟁을 겪었소. 그때 한국은 무력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 붙어도 쉽게 이길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소.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고 말이요. 태국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찔러보면서 간 보는 나라와는 다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청년의 친구인 중국인마저 당신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길까요? 저는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변호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어요. 대체 한국의 어떤 부분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싶었죠. 왜냐하면 노신사의 태도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묘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안웃과 노신사의 대화는 노신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말이 대화지? 노신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노신사에게 다가가서 대체 왜 한국을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건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군인일세.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지? 아무리 조국을 위해 싸웠다 한들 전장에서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저 태국에서 온 청년을 보시게 아무렇지 않게 침략을 얘기하고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나. 난 저 태도에 분노한 것이라네. 그리고 한국은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군.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분이 감히 존경하다고 말하는 한국이라는 존재에게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죠. 노신사분은 한국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군사력은 거기서 거기였다네.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고 나와 함께 간 동료들도 한국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 하지만 한국에서의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을 때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네.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지. 노신사가 말한 발전에는 무기 제작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한국과 태국이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결과는 물 보듯 뻔합니다.
현재의 전력을 두고 보면 태국군은 한국군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될 거예요. 중국이 개입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처럼 끈끈한 동맹관계도 아닐 뿐더러 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태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병력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안웃은 몰랐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똘똘 뭉쳐서 진심으로 전면전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나라가 태국이라면 더더욱이요. 한국과 미국은 50대 50으로 100의 합을 내는데 중국과 태국의 합은 50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저는 전쟁이나 군사, 국방에 관련된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이 여기까지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또다시 한국인 멤버 성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성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성민 씨가 이 일로 인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였다면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시건 방진 건 둘째 치고 저건 명백한 유언비어잖아요. 지금 이곳이 특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던 거지 다른 곳이었다면 안웃의 말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민 씨는 안웃의 말에 미동도 없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성민 씨는 화도 안 나나요? 저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요. 그러자 성민 씨는 씩 웃으면서 제 말에 답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저는 성민 씨의 얼굴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승자의 얼굴인가? 싶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타격이 있겠지만 한국과 태국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과 태국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 뿐이죠. 성민 씨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것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요. 성민 씨는 이 말을 끝으로 노신사에게 다가가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정한 강자를 만난 것 같았어요. 성민 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 나서야 안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을 굴려 안웃을 찾았는데 구석진 곳에서 왕쯔이와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히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봐, 왕쯔이,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나를 저기에 밀어넣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말이 돼? 뭐라는 거야, 이 인간이? 내가 언제 당신더러 이런 말 하랬어? 뭐, 중국과 태국이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라고? 이게 어디서 중국을 팔아? 중국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더니 그게 사실이구만? 누가 할 소리? 너 왕족 어쩌고 하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와, 이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왕족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으스대던 안웃이 왕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니? 안웃이 아무 말도 못하는 동안 왕쯔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됐다. 네가 왕족이랑 친하든 왕족이든 상관없어. 태국 내에서 태국 왕실의 위엄이 예전 같지 않잖아. 배꼽티 입고 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왕을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어? 왕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존경하는 척하지만 실제 태국인들은 왕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아. 맞지? 안웃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웃기네? 태국 왕실은 전통성이라도 있지. 너네 중국은 독재 정권이 마음대로 전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독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아? 중국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냐? 이걸 바로 개싸움이라고 하죠. 안웃을 자신의 절친한 친구라며 소개하던 왕쯔이는 안웃을 비난하고 있었고 안웃은 자신이 의지하던 왕쯔이를 헐뜯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주먹다짐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려서 금방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지는 바닥을 친 지 오래였고 왕쯔이는 클럽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애초에 자격조차 없고 거짓말을 한 안웃은 발조차 못 들이게 됐고 말이죠. 아마 대통령이 추천한다 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저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이와 같은 나비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써볼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 전할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친목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었군요.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 저는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여하튼 태국 이슈가 그곳까지 불어대고 있었네요.
뭐 한국은 신경도 안 쓰는데 태국이 난리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